자, 그러면은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도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86번가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정광훈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님 아침부터 너무 정신 없으시죠? 아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대표님 뭐 여기저기 많이 뭐니 이게 역시 이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낭중지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숨겨도 실력 있는 사람 드러난다. 에이, 그럼요. 여기저기서 다 찾아. 예, 그러니까요.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대표님.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TV나 라디오 틀면 다 나오니까. 대표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닝 라이브와도 꾸준히 2주마다 아닙니까? 함께 역시 해주신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처럼 우리도 10년 계약하면 안 됩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전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까? 연전영수님 딱 필요할 때 오셨다고. 딱 필요할 때 오셨다. 정말 그렇네요. 네. 또 변곡점일 때. 병국제 때. 요즘 일단 대표님도 뭐 이런 증시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진 않죠. 그냥 보셨을 때 막 웃음 나올 일이 진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요한 지표들도 많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이게 뭐 뚜렷하게 뭐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다 보니까 좀 말씀해주신 대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거 쉽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실. 네 왜냐면 그렇습니다. 요 악재만 좀 풀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막 지금 워낙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졌어. 정말 작년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갑자기 한순간에.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네. 진짜 역대급 또 요즘 증시판에서 이런 시기가 또 오기가 드문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시기가 네,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한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1년째 약세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기 겪으시는 거고 미국장이나 해외장 하시는 분들은 또 갑자기 그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폭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한번 겪을 만한 그런 지금 장을 겪고 계신 거다. 네, 그래서 어려우신 그 느낌 받으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보통은 10년 만에 보통 주기가 10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금융 네네. 그 하락이. 근데 코로나 이후에 1년 만에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분들도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많이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정말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거의 예상을 하신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 정광훈 대표님도 이제 워낙 전문가시고 송 대표님도 워낙 또 마찬가지로 전문가시고 그리고 만나시는 분들도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빠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정말 주린이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상황을 보니까 네.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린이 분들은 집중적으로 파기보다는 뭔가 이제 겉핥기식으로 소식을 듣잖아요. 누가 그랬다더라, 어떻다더라.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바닥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지금 시작하면 이제 완전 박앤세일 했을 때 나는 사나보다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럴 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냥 저가다, 지금 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기에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상황이 괜찮으신 거죠. 그거 오히려 좋아요? 아니 왜냐면은 엄청난 하락을 일단은 한번 피해 가신 거니까. 그렇죠. 사실 주변에 지금 뭐 경제 활동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면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주식을 안 하기가 어려웠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오히려 하셨고 음. 신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뭐 그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실 것 같고. 근데 그 주식을 저도 예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그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좀 초신자의 행운이라 할까요? 되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다 있나 봐. 그렇죠. 진짜. 그게 다 있나 봐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 해보면은 처음에는 좀 그 아주 대가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싼 주식을 사라, 뭐 평생 갈 주식을 사라, 여윳돈으로 해라, 빚내서 하지 마라. 근데 그 뒤에는 보면은 이게 조금 알겠거든요. 조금 이제 그 쌓이잖아요. 지식이 쌓이니까 난 여기서 남들보다 더 잘해봐야지.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가 정말로 늪에 빠지는 시기 같아요. 근데 대표님도 그런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상패를 당하고 와,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겪고 난 이후에 특히나 이제 기업 분석도 어렵지만 네. 그보다 이제 매크로 얘기를 보통 많이 들으시잖아요. 장이 어떻다 같은 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다 보면 이 매크로는 들여다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면에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로 경험이 쌓이고 나야지 또 러닝 커브가 이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연하게도 겪고 계시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매크로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나는 중국 플라잉, 나는 중국, D는 미국. 요건데요. 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우리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지 우리 정광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뭐 계속 보이고 있는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몇 번 또 뉴스로도 전달을 그렇죠. 해주셨었는데 최근에는 또 뭐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마카오 뭐 맞습니다. 봉쇄 이야기도 나오고 네. 네. 지표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게 지금 코로나 그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그 코로나가 일단 제일 컸고요. 봉쇄가 상해 쪽에 역대급으로 나왔다 보니까. 네. 네,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알리바바를 비롯해 가지고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작년부터 헝다 문제도 있었죠. 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 시장이 먼저 안 좋아졌었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한 4월 정도에 홍콩 기준으로 이제 바닥이 증시가 나왔었고 4월에 벌써 바닥에 나왔었고. 네네.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완화책을 내놓습니다. 뭐 금리도 인하를 하고 돈도 좀 풀고 부가세도 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바닥에서 20%가 올랐더라고요. 지난주에 4월부터 보니까 예 바닥에서 20%가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기준만 가지시면 되는데요. 너무 풀지도 않고요. 너무 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다서다를 반복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중국에 이제 지금까지는 간 거죠. 정책의 유동성을 풀었으니까. 근데 선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7월 첫 거래일 때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 회수를 엄청나게 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7일짜리로 해가지고 단기 자금 시장에 계속 자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7일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가령 1,000억 위안을 집어넣었는데 7일 뒤에 100억 위안만 이제 넣게 되면 900억 위안을 회수를 하는 건데 특히나 6월 말에 반기 말이 되면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거든요. 몇 천억 위안을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7월에 딱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는 어제까지도 그래요. 30억 위안씩밖에 안 넣어줘요. 완전 조금씩이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3천억 위안 이상을 갑자기 회수를 해버리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중국이 또 브레이크를 밟는구나. 그러니까 잠깐 서는구나. 이제 봉쇄도 풀렸고 증시도 좀 나아졌으니까 좀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구나 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한 가지 뭐 가다서다 반복한다는 것만 아시면 중국은 된다고 말씀드린 게 중국의 경우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옛날에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중국이 좀 순진했던 게 아닐까. 그때만 해도 글로벌 위기가 오니까 합쳐야 된다. 힘을. 또 오바마 대통령 때고 하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었어요. 뭐 이구 환신이나 가전하양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4조 위안
이상의 화끈한 재정 정책을 풀어버립니다. 4조 위안. 아. 그 200원이라고 치면 800조를 그때 당시에 아. 풀었던 거죠. 네. 금융위기 직후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V자로 반등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그때 차화정장이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올 수 있었던 거는 화학하고 정유 이런 게 음. 굉장히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 그러니까 자동차나 IT 쪽도 이제 이제 중국의 부양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이 푸니까 민간에서도 돈을 풀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심리가 너무 자극이 됐고 아. 그게 나중에 2015년도에 그림자 금융 문제로까지 쫙 번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이게 너무 풀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면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증기를 빼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서히 그거를 빼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잘 되는가 싶다가 코로나 때 또 한 번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처음에는 그래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는 일단은 집어넣자 돈을 하다가 좀 나아졌잖아요. 그러니 작년 여름부터 갑자기 부동산 업체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기물도 빼고 있는데 너무 이제 빼다 보니까는 경제가 또 나빠졌잖아요. 그러니 또 갑자기 금리 인하하고 집어넣다가 지금 또 이제 20% 올라가니 살만해진 거죠. 그래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만큼 올라왔으니 이제 추세를 타나 그렇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은 양방향을 되도록이면 가둬놓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일단 뭐 그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미국 증권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뭐 일단 중국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그 분석 기사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게 대표님 의견은 중국 대세 상승이 아니고 적절하게 지금 중국이 자금을 통제를 하고 있으니 그 많이 올랐다고 쉽게 접근하지 말자 이런 의견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예. 좀 이제 의견이 좀 상그네요. 네. 일단은 중국이 오히려 돈을 더 풀기보다는 이제 가둬놓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약간 음모론 같지 않은 음모론인데 음모론 매니아. 양털깎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이제 금리를 팍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신흥국 자본을 쫙 유출시켜서 이제 저가에 또 미국이 담아가는 뭐 그런 양털깎기 전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를 안다는 거죠. 미국이 금융시장을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중국 그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좀 통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저는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를 경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2008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코로나 그렇고 중국이 거의 상당 규모의 돈을 일단 풀긴 풀었네요. 그래도 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금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대표님 의견은 일단 중국 증시는 조금 오르면은 좀 경계를 하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국가 경제 상황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나쁘지는 않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상황이 급변을 하는 게 네. 최근에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또 봉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마카오. 마카오부터 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고서도 뭐 그 각종 IT 생산지나 이런 데 있는 데에서도 뭐 전수 검사 들어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휙휙 바뀝니다, 상황이. 원체 바뀌다 보니까는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올해 원래 목표했었던 GDP 성장률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국이 그렇다고 그걸 인위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혼자 튀게 이제 글로벌 경기를 과거처럼 그렇게 4조 위안 풀어서 이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부작용을 많이 야기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저 제 생각에는 중국은 글로벌 경기에 연동하는 수준 정도로 본인들도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양털깎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진행이 많이 됐었죠.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면 뭐 어디 신흥국이나 중남미나 이런 데들이 펑펑 문제가 동남아나 터졌거든요. 우리도 이제 IMF를 당했었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시기를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중국이 다치면
미국도 많이 다쳐요.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많이 나빠진다. 중국이 갑자기 뭐 위축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해버리면 아마 글로벌 경제가 휘청하겠죠. 우리가 지금 미국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휘청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만약에 그 정치인이 뭐 차기 이제 그 뭐 당이라든지 대통령이 차기를 노린다고 할 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과연 그게 인기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중국을 뭔가 미국이 양털 깎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일단은 넘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그 시진핑이 곧 이제 연임에 대해서 3연임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10월달에 당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한 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위적인 돈풀기를 할 수도 있다. 나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뭐 중국 증시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다시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봉쇄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이제 왜냐하면 또 봉쇄를 하면 또 성장률이 꺾일 테니까 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진핑의 3년임은 사실상 작년에 결정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오는 10월에는 그걸 그냥 선언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벤트들을 많이들 보고 계신데 그 이제 시진핑 지금 그의 경우에 지금의 한두 달 가지고서 10월이 뭔가 바뀔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딱 됐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네네. 중국에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진핑 주석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코로나는 완전히 잡힌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들을 했었어요. 그 네네네. 이야기 있었던 거. 예, 근데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네네. 진짜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최근에 홍콩 반환 25주기로 해서 홍콩에 이번에 처음으로 어쨌든 본토 밖을 나갔어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원래 mRNA 백신을 안 맞았었거든요. 자국 백신을 맞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자국에서 임상에 들어간 백신 종류가 이제는 mRNA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 공산당 관리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를 맞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움직임이 보이고. 네, 아마도 이거를 근데 뭐 10억 넘는 인민들한테 맞춰야 되니까는 생산하는 거나 임상이 끝나는 거나 생각하면 10월 당대회까지는 이런 식으로 봉쇄를 했다 풀었다. 지금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저기 백신을 맞춰 나가 가지고서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예상에 힘을 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그래도 좀 낙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좀 낙관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연말부터 좀 낙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예,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중국에서 백신을 대규모로 맞추지 않을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국 백신인데 자국 방식이 백신인데 예예 지금은 mRNA다. 예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중국이 휘청이면은 이제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중국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휘청휘청거리면 안 되잖아요. 자국 경제가 스스로 중국 네. 자체적으로. 근데 요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중국 경제 상황에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선언 이런 것들. 네, 이게 작년 여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매우 우당탕탕하기는 했지만은 질서정연하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이제 어저께 그 소문이 좀 돌았었죠. 중국의 완다그룹이 뭐 그 부정 회계를 대규모로 했다더라. 라는 얘기가 돌아왔는데 실제 근데 제가 중국 쪽이나 이쪽에 지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소문이 중국 중화권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도는 소문이고 뭐 누가 낸 거야, 그거?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의아해했고요. 그리고 뭐 헝다 쪽에서도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주가로 보게 되면 뭐 그 어저께는 다 같이 빠졌어요. 중국 증시는. 그래서 특이성이 그다지 발견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일부는 이제는 뭐 부동산 업체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그 중소도시의 은행에서 자금을 지급을 못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서 때로 가서 따지고 막 하는 게 나았다라고 하는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걸로는 그래서 그 저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에나 주가도 많이 빠지고 흉흉해가지고서 이쪽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중국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그러니까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구조조정 과정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보일까는 아니다라고 아직은 전 생각을 합니다. 당장까지는. 예, 예. 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침체가 훨씬 더 네. 예, 예. 그러면은 바로 앞에 그 문제죠. 제일 중요 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야, 나도 이제 중국 얘기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예, 중요한 거 이제 아메리카로 가야 돼요. 뭐 일단 뭐 질문이 여러 개 있지만은 저는 뭐 이런 거 별 관심 없고요. 진짜 저는 이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환율. 지금 네네.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음.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여기 환율이 막 1310원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대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환율 7월 달에 좀 잡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라고 음. 하면은 화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진짜 온다면 예, 이게 우리만의 일단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게 해결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출 대국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대만이라든지요, 독일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지금 환이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매출 측면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소비가 둔화돼 버리니까는 매출은 그러니까는 수출은 둔화가 확연히 되고 그렇죠. 거기다 중국까지도 지금 저러고 있죠. 음. 뭐 코로나 가지고서 락다운을 하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수입 비용은 굉장히 증가를 해버린 거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십 년 만에 무역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해소가 되려면은 경기 침체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순서로 봐서는 저는 계속해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뭐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침체가 오게 되면 어쨌든 수요가 타격을 입으면 원자재 가격부터 빠질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제 그 무역 수지가 바닥을 잡아갈 거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흑자를 좀 쌓아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침체가 완전히 딱 오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지면 그때가 우리 환율의 약세의 끝이지 않을까라고 근데 봅니다. 그 대표님 그 예. 7월 달에 이벤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예를 들면 내일부터 뭐 바이든이 음. 이제 사우디에 방문을 하는데 뭐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유 가격이 빠질 것이다, 안 빠질 것이다. 뭐 증산 여력이 뭐 많이 높진 않다. 근데 또 보니까 뭐 바이든이 뭐 사우디를 위해서 약간 선물 보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무기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만약에 합의가 잘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원유가 뭐 조금 더 증산할 수 있다라면 그래도 좀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9일 날 옐런 의장이 또 국내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한미 통화 수합 그때도 우리 얘기해 주셨는데 한미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또 언급이 있으면은 또 한해 약간 반전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또 7월의 마지막 FOMC에서 뭐 지금 뭐 75bp 인상 아니면 100bp 인상까지 100bp 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요 파괴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침체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뭐 약간의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요 파괴 전략을 쓰면 어쨌든 원자재 가격도 빠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자체는 수출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수입이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이제 적자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반전의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서 예. 사우디에 방문하는 거 사우디 방문. 예.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뭐 간다 만다 그래서 뭐 빈살만에 만난다 만다 말이 네네.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아무리 이제 만나게 되더라도 뭔가 대단한 뭔가 합의에 도달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우디에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막 그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네. 그 뒤에는 유가가 크게 빠집니다. 85년인가에는 크게 빠져요. 10불 미만으로 내려가거든요. 다시. 네. 그러니까는 너무 내려가서 이제는 세상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레이건 정부죠. 부통령이었던 부시 아버지 부시가 네. 사우디에 비밀리에 방문을 해요. 오. 나중에 알려집니다. 그때 네. 갔었다라는 게. 그러고서 이 이상 이 이하로는 우리가 유가를 안 낮추게 하겠다에 합의를 하고 오거든요.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유가를 부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근데 지금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가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네. 잘 안 되고 있는데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네. 빈살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대단히 호전적이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카슈크지라고 네. 자기한테 그 비우호적인 사람을 뭐 기자 암살했다라고 거의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친인척들하고 사우디 유력 인사들 그 국왕이 부르신다 해가지고서 호텔에서 우리 회의하자 해놓고서는 알고 보면 호텔에 감금하고 고문하고 해가지고서 재산 내놓으라 그래서 뺏어버렸죠. 그러고서 자기가 최고 자리에 올랐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또 반체제 인사 한 명이 네.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건 약간 뭐냐면 그런 거죠.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와서 원하는 거 너 해줄 수 있냐라는 거를 상당히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이거를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너가 계속 묵인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미국한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가서 사실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유국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전에도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증산을 할 것 같은데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고 말을 들을 것 같은 나라들이 진작에 들을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교적인 해법은 상당히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예. 그러니까 할 거면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결국에는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서 그 70년대 아주 높았었던 1, 2차 석유 파동의 그 인플레를 이제는 피크를 찍게 만들고 그 뒤에는 알래스카나 북해 유전,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한 곳에서 기름이 펑펑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본인들한테 비우호적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해달라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걔네들이 말을 들어줄까? 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오게 되는데 일단 그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를 이제 보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옐런이 왜 이제 한국에 가느냐 하면 일단은 재무장관 회의가 아시아 쪽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한국도 들리는 일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만 오는 일정이 아니고요. 네네. 겸사겸사 해가지고 오는 일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통화 사업은 없어요.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대북 제재, 북핵 실험 시에 대북 제재 얼마나 더 할 거냐, 그 다음에 대러 제재를 얼마나 더 할 거냐, 그리고 전 세계가 인플레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동참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얘기거든요, 사실.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한다, 대러 제재를 더 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인플레가 높다는 건 미국이 인플레 높아 힘들다는 거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수출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우리 힘드니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드 배치하기 전에 당시에는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는데 네. 한국에 와가지고서 줄 잘 서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갔었거든요. 미국의 반대편에 서가지고서 잘된 경우가 없다였나 뭐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협박을 하고 실제 그 뒤에 바로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찾아올 땐 보통은 미국이 힘들어서 원하는 게 있을 때 오는 거라 그렇게 좋은 경우는 못 봤고요. 그리고 통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필요해서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별도로 맺는 게 아니고 네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맺어졌던 과정이 있고 저는 여기에서 좀 연준이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국이요.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통화 수합하고 되게 비슷한 상설 기구를 피마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2021년도 7월 달에 코로나 이후로 네. 네네.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네. 한창 돈 풀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미리 네. 만들어 놨어요. 연준이.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통화 수합이랑 달라요. 통화 수합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이거는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방식이 다른데 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훨씬 편하잖아요. 돈 빼다 쓰기에는. 그렇죠. 담보대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 이상으로는 못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 담보 가치를 100%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통화수업 같은 거 이미 해놨는데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때까지는 통화사업을 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수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 통화수업. 네, 일단은 FMC 회의. FMC 예. FMC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대로 지표들이 나오면 내일도 지금 CPI가 있는데 네. 미국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 좀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더라고요. 좀 높을 것 같아요. 원래 그게 발표 하루 전날 그게 힌트 준다 그랬죠, 그렇게? 예. 네. 이번에도 지금 또 주셨는데 네. 보니까는 좀 높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그 찰진한 지표다. 6월 말까지는 유가 높았는데 지금 좀 떨어져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전월 대비 1% 이상,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8% 중후반의 데이터는 이제 안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뭐 이제 아웃 데이트라고 얘기는 하시던데 어쨌든지 간에 그 뉘앙스로 봐선 사람들이 8.8 잘하면 9도 나오는 거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고용 데이터나 인플레 데이터를 봐서는 75bp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번에 제가 볼 때 75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8월에 회의가 없어요. 네.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나. 네. 그러고 9월까지 기다렸다가 음. 그럼 2번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텐데 그때까지는 매파성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최근에 유가도 좀 떨어지고 곡물가나 뭐 그런 비철 금속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인플레가 떨어질 때까지는 매파성을 보이겠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코어나 헤드라인을 가리지 않고 그 일반인들이 코어랑 헤드라인의 차이를 알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대중이 그걸 알겠냐 차이를. 그런 말을 원색적으로 할 정도로 그냥 무조건 하고서 헤드라인이 잡혀야 된다. 그것도 믿을 수 있게 좀 여러 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파성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00bp에 대한 확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bp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을 지금까지 안 해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안 했거든요. 100bp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래키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근데 또 배팅들은 또 한 번씩 세게 하시는 게 또 뭐 잘하면 그렇게 해서 먹으면 크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네. 아니 먼저 하세요. 우리 대표님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 잔. 아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75bp네 100bp네 이야기 나온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미국이 실제로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고용 지표 잘 나오면 좋은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는 무조건 해도 되겠네. 이 지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일을 하니까 벌어가지고 또 쓸 수 있겠네. 네, 근데 네. 그래서 나는 금리 확실하게 이렇게 올려야지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어쨌든 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히 줄어듭니까? 그 뒤로는? 지금 일단은 근데 지난 금요일에 나온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보통 헤드라인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중후반으로 많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3.6으로 여전히 매우 낮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은 꽤 높긴 하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았고 하니까는 이러면 금리 계속 올려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경제는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구나. 아니 뭐 그 고용 시장은 좋으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은 노동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야 돼요. 이만큼 고용 시장이 좋다 그러면 일할 사람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노동시장 참가율 자체는 예상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고용의 증가,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이 지표는
기업 대상 조사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고용 데이터가 월간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조사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우린 그거를 섞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절대치나 이런 것들은 기업 대상 조사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계 대상 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둘 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최근 3개월 동안 기업 대상 조사는 취업자 수 증가가 100만 이상으로 이제 누적으로 돼 있습니다. 3달 동안. 근데 가계 쪽 대상 조사로는 30만 이상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고용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를 지금 알 수 없는 살짝 상황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지난 밤에도 골드만에서 레포트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명백히 고용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레포트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매크로가 그래서 어려운데요. 네. 이게 되게 이제 꼭 이런 상황에서 혼돈스럽게 나와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데이터가 좀 늦은 데이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초에 보는 월간 고용 보고서는 6월 달 거, 6월 말에 조사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6월 초중순에 한 겁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12일이 있는 주간에 조사를 하고 3주 뒤 금요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아, 꽤 지난. 근데 우리가 최근에 침체에 대해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게 된 거는 최근 한 3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데이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게는 그걸 먼저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이게 세심하게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파월 회장이 매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고용 강하다라고 할 때에 또 이거는 두 개를 딴 거에 비교해요.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지금 실업자 수 있는 사람들 이게 500만이 지금 넘거든요. 네. 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졸츠라고 해서 그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가 또 월 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7월 초에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6월 데이터도 아니에요. 심지어 5월 데이터예요. 5월 데이터. 여기에서 잡 오프닝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는 그 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낸 거 그거가 만약에 100건인데 지금 실업자가 50명이다. 그럼 실업자 한 명당 잡이 2개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실업자는 골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더 좋은 조건에 기다리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그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그렇게 이거를 계속 그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수치는 지금 내려오고는 있어요.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1.8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5월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은 그러니까 세상이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있어서 일단은 이게 좀 찰진한 데이터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금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뭐 데이터가 매주간 나오니까는 좀 노이즈가 껴요. 네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동 평균으로 보면은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언제부터냐면 6월 초부터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말고 연속.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네. 실업 상태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에 4주 이동 평균선이 바닥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서 리세션 온다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그 지난주에는 플러스 폭이 더 커졌습니다. 네. 연속으로 지금 길게 실업 상태인 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골드만 자료도 그런 건데 개별 기업들이 요즘에 신규 고용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 고용시장은 명백히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제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헤드라인은 좋게 나오는 거죠. 고용 지표 그냥 이렇게 예. 해가지고. 신규 고용은 뭐 30몇만이 증가했다. 되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은 연준이 보기에는 이거는 금리를 강하게 올려나가야 되는 게 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서는 경기 침체 지금 이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은 이거를 모르는 건가요? 이 자세한 데이터까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기는 먼저 움직이기는 어려운데 데이터들이 사실 이 더 굵직굵직한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 조금 늦게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는 일단 여기에 그리고 또 인플레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예, 고용 뭐 핑계도 살짝 대면서도 일단은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 매파적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일단 사실 답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근데 대표님 움직이는 제가 것 같답니다. 알기로는 그때도 우리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금리 인상으로 잡히는 게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애들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기 침체를 일부러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뭐 특히 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유럽이라든지 이게 부채가 많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곧 문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좀 위협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로존도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결국에는 양털 깎기 전략이라는 거죠. 일부러 침체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분들이. 이제 네. 연준이 제일 원하는 거는 경기가 지금 너무 뜨거웠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거 적당히 둔화를 시키면 인플레는 내려가지 않겠냐.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아주 가능성이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은 침체까지 가지 않고 둔화해서 마무리하고 다시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켰었던. 그래서 인플레를 성공적으로 잡았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롤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침체가 그러니까 디자인된 엔지니어드 침체다로 이제 연준이 바란다라고도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목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저도 연착륙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뭐 소프트나 소프티시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연착륙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의지고 본인들의 마음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야,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남유럽이나 이런데 또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자기는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전략 취하는 거 아니냐인데 미국이 과거 대비해서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과거 대비해서 좀 달라졌다는 게 글로벌을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쪽 전문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세요. 가령 예를 들면 브레이나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했던 게 경제학 쪽에서 국제관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의장으로 올라가 있을 정도이니까 분명히 고려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지난 주말에도 레포시 나왔던데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것 중에 달러가 너무 강하면 미국에 좀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하게 되면 기업 이익이 감소를 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 이익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지난달에. 근데 낮출 때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이유가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낮췄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해외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 뭐 환산 통화로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이쪽에서 손해를 입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해서. 예.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럴 수 있고 최근 12개월간에 16%인가 뭐 달러가 강세가 왔대요. 그러면 S&P 500 기업들 이익이 8% 줄어든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침체로 가는 달러 강세 때문에라도 침체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 실수나 실패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사고를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빨리 이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강달러도 미국이 안 좋거든요, 진짜. 미국도 제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렇죠.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어쨌든 지금 뭐 쭉 중국부터 해가지고 미국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경기 침체로 가는 분위기라는데 무게를 조금 이제 대표님은 두고 계시는 거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만약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도 어떻게 좀 꺾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미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미 더 뭐 이렇게 침체를 얻어맞고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실제로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먼저 빠집니다. 보통 글로벌 침체 온다 그러면 먼저 빠지고 바닥도 먼저 잡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반등의 속도도 글로벌에서 최상위권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도 글로벌 쪽에서 아주 장기 투자 자금들은 한국 쪽으로
네, 그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반등의 시기나 속도는 아마 한국이 거의 뭐 최선두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요것만 들으시고 그럼 지금부터 해서 괜찮냐 그게 아니고 네. 진짜 침체 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2,000포인트 초반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사실 정확한 레벨 이제 다운은 힘들지만 네. 그 이제 우리 그 총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네. 보통의 우리가 그 경제에서 제조업 기반이라고 하면은 ROE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본 내기하고 수익 내는 거 그게 한 8%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을. 네.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국가이고, 네. 근데 총 이제 코스피 기업들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ROE가 8% 나오는 그 수준이라면은 뭐 PBR이 0.8배 정도는 그게 이제 바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2,000포인트 정도입니다. 2,000포인트 정도다. 근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도 한 번 더 아픔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경기 침체 그 전에 우리가 오히려 먼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네, 대체적으로 그래 왔었고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네. 사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요. 침체가 진짜로 오게 되면 사실 작년에 침체를 아무도 안 믿었고 네. 이렇게 빨리 올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그렇죠. 못했죠. 근데 침체가 실제로는 막 눈앞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래서 정말로 침체가 오게 되면 아마도 또 갑자기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에는 다 장밋빛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또 아주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침체는 우린 갈 수밖에 없다. 부채로 먹고 살았는데 큰일 났다. 장기 침체 온다라고 걱정을 또 하신 분들이 대단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코로나에 따른 특수성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딘가에서 있을 여러 가지들 그런 뭐 그 약간 그 교통이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우리가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마치 작년에 침체가 올 거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웠듯이 이번에 장기 침체 바로 간다도 단언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 뒤에는 한번 또 주식 시장에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 뒤에 우리가 세상을 겪어보니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장기 침체로 가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확실해지는 것 같아. 해가지고서 그 뒤에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광호 대표님이랑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 흐름이 보이네. 내비게이션이 보이네. 어느 정도. 뭐 속은 조금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네요. 진짜 차라리. 그러니까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보다 현실을 딱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비슷한 이런 상황들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미국이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 그 자금들이. 네네. 그게 이제 침체에서 여기서 이제는 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네. 확정돼가지고. 왜냐하면 뭐 침체가 오게 되면은 각종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또 각국 정부도 그러면은 정책들을 이제는 타이트닝 하는 데에서 좀 완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또 이거에 회복을 기대를 하게 될 거거든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질문. 이거를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짧게 뭐 의견만 여쭤볼까요 한번? 네, 우리 제가 질문 읽어드릴까요? 네. 최근 은행권 종사자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 및 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보증기금을 통해서 발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채무 불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무 불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유예 조치라든지 네. 전방위적으로도 다 취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은행주들이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가는 나빠요. 바로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라는 거고 침체에 가게 되면은 아마 대손 비용이 증가를 할 텐데 네. 정부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 열어봤었을 때 정말로 우량권과 부실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 돈을 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부 당국자분들은 당연히 체크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접근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네. 현실적으로. 영화 빅쇼트 20번이나 보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네. 아 어쨌든 빅쇼트가 20번. 처음 와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우시더라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정광 대표님은 워낙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오시는 거예요? 아니 형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진짜 갔지 이러면서 이제 늦게 알았어. 늦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죠. 네, 우리 모닝 라이브 매일 아침 8시입니다. 네, 오늘 발 담그셨으니까 계속 담그고 계세요. 네, 꾸준하게. 그래야 또 정보 얻어가시고 또 공부 함께하는 자리니까 오픈 채팅방 저희가 또 열려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9시 3분이네요. 부족해. 부족해. 시간 부족해. 나중에 약간 100분 토론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대표님 유튜브 보면 뭐 3시간씩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와, 맞아요. 대표님 저도 구독돼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쭉 보다가 잠깐 잠들었거든요. 깼는데 아직도 하고 계셔. 와, 대박 사건이었어. 진짜 와. 그래서 진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우리 그 정광 대표님 86번가 네, 유튜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보내드려야겠죠? 네.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정광 대표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오늘 굉장히 일정 또 바쁘시죠? 네, 오후에 또 이게 뭐 지휘하러 가시는 네, 오후에 또 같이 지휘하러 정광 대표님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정광 대표님 다시 한번 오늘 자리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 대표님도 오늘 아침 일찍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뭐 직장이니까.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일찍 일어나셔서 뭐 씻고 뭐 단장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하품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만큼 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송 대표님 그리고 정광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